여러분께서 은퇴 후 1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년 생활비로 7%, 즉 7천만 원을 꺼냈으면서도 남은 자산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불어난다면 믿어지시나요? 처음엔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미국 S&P 500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과거 몇십 년간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서 베스트셀러 부자교육원제 더 심펄 패스 투 웰스에서는 바로 이 매년 7% 인출 전략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자 J.L. 콜린스는 은퇴 후 자산을 굴리면서도 매해 7%씩 찾아 써도 되는 상황을 소개하여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는 우리가 흔히 들어온 4%룰 은퇴자들이 자산의 4%만 꺼냈으면 노후 자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전략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7%나 되는 돈을 매년 써도 자산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매년 7% 인출 전략의 비밀을 과거 실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S&P 500 지난 30년간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10억 원을 투자하고 7%씩 인출했을 때 자산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분석해 봅니다. 2부에서는 똑같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미국 투자자 vs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환율 변동, 세금 차이, 그리고 TIGER, S&P 500 같은 국내 상품과 SPY, IVV 같은 미국 상장 ETF의 차이를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3부에서는 만약 금융위기나 장기 불황이 온다면 이 7% 전략이 버텨낼 수 있을지 실제 데이터를 넣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투자자들이 현실에서 이 전략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가이드도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거나 전문적인 용어는 최대한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매년 7% 인출 전략의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1부 S&P 500 30년 데이터로 본 7% 인출의 비밀. 돈을 인출했으면서도 자산이 늘어난다. 얼핏 모순처럼 들리는 이 현상의 비밀은 바로 주식시장의 높은 장기 수익률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의 지난 30년간 성적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S&P 500 지수는 미국 경제 전반의 성장에 힘입어 장기적으로 연평균 약 10% 내외의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1990년대부터 2020년대 초까지 약 3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은퇴 후 매년 7%를 인출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이 벌었다는 뜻이죠. 물론 여기에는 배당 수익 재투자까지 포함한 총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가 상승뿐 아니라 기업들이 분기마다 지급하는 배당금들도 모두 재투자된 효과를 합한 것이죠. 예를 들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993년에 10억 원을 S&P 500 지수에 한꺼번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매년 포트폴리오에서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쓴다고 해보죠.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실제 S&P 500의 연간 등락률을 하나하나 대입해 계산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초기 자산 1993년 초 10억 원 투자. 인출 전략 해마다 연말에 처음 투자액의 7%, 즉 7천만 원을 인출 인플레이션에 따라 증액하지 않고 처음 금액을 고정 인출. 이렇게 30년을 지낸 후 2022년 말에 남은 자산이 얼마였을까요? 무려 약 62억 7천만 원가량이 남습니다. 처음 10억 원에서 7%씩 꼬박꼬박 뺐었는데도 30년 뒤에 초기보다 6배가 넘는 자산이 불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인출해서 쓴 돈의 총합도 7천만 원 30년 21억 원에 달했지요. 그러니까 총 21억 원을 쓰고도 62억 이상이 불어난 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주식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닷컴 붐 등의 영향으로 S&P 500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 2010년대에도 긴 강세장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1995년 한 해 S&P 500은 37.5% 급등했고 1997년에도 33%, 2013년 32%, 2019년 31% 등 높은 수익률을 보인 해가 많았습니다. 이런 해들에는 7%를 인출하고 남은 돈만으로도 자산이 크게 불어났겠죠. 반대로 손실을 본 해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는 S&P 500이 약 마이너스 9% 하락했고 2001년 마이너스 12%, 2002년 마이너스 22%로 3년 연속 큰 폭의 손실을 냈습니다. 2008년에도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37% 급락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도 전체 30년 기간을 놓고 보면 상승장이 하락장보다 많았고 상승폭도 컸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유지했습니다. 요컨대 연평균 10% 수익, 마이너스 7% 인출이라는 그림이 성립한 것입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매년 7%를 인출한다는 것은 남은 93%의 자산으로 계속 투자한다는 뜻이죠. 만약 그 93%가 다음 해에 15% 불어나면 전체적으로 약 14%의 성장을 얻고 7%를 써도 자산이 7%가량 순증가하게 됩니다. 꼭 두 자릿수의 수익률이 아니더라도 수익률이 인출률보다 높기만 하면 자산은 늘어납니다. 가령 어떤 해에 7%를 써도 나머지 자산이 10% 불어났다면 결과적으로 자산이 약 3% 증가한 것이 됩니다. 실제 역사에서 S&P 500은 많은 해에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고 설령 한 자릿수 상승이어도 7%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해들의 누적 효과가 복리로 눈덩이 불듯 작용하여 7%씩 꺼내 쓰고도 자산이 커질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JL 콜린스의 7% 인출 전략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출액을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4% 룰은 첫 해에 4%를 인출한 뒤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출 금액을 올려주는데요. 7% 전략에서는 7%라는 비율을 고정하고 금액을 증액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에는 7% 수준이던 인출 금액이 시간이 갈수록 전체 자산 대비 점차 작은 비율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성장하면 7%의 절대 금액은 그대로인데 자산 규모는 커지니까요. 예컨대 위의 시나리오에서 1993년에 7천만 원은 정확히 7%였지만 20년 후 자산이 크게 불어난 2013년에는 7천만 원은 그때 자산의 2에서 3% 수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초기에 많이 빼쓰고 뒤로 갈수록 인출 비중이 줄어드는 구조인 것이죠. 이 부분이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물론 반대로 말하면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의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점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최근 수십 년간 미국 주식시장의 호황기를 등에 업고 있었다면 7%를 써도 될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호시절에 가까웠는데요. 실제로 JL 콜린스도 대부분의 기간에 5에서 7%까지 인출해도 포트폴리오가 유지되었을 것이라면서도 안전하게 가려면 4% 정도가 무난하다고 언급합니다. 특히 7%를 꾸준히 쓰려면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죠. 즉, 시장이 좋을 땐 7%까지 가능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콜린스가 인용한 연구 트리니티 스타디의 저자들도 시장 폭락 시에는 인출률을 낮추는 유연성이 있다면 7%까지도 인출 가능하다고 제시했습니다. 결국 7% 전략의 핵심 요약은 이렇습니다. 과거 30년간 S&P 500의 높은 성장 덕분에 7%씩 인출하면서도 자산이 증가하는 일이 가능했다. 다만 이는
인플레이션 미조정 인출액 고정 및 시장 호황기에 한정된 이야기이며 미래에도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7% 인출을 하려면 거의 전액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야 하고 시장 폭락 시 지출을 줄이는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4% 룰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방어적 전략인 반면 7% 전략은 공격적인 전략으로서 성과와 리스크 모두 더 크다. 이제 이 7% 전략을 실제로 고려해 볼 때 한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신경 써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S&P 500에 투자하더라도 어떻게 투자하고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일부에서 확인한 놀라운 숫자들 뒤에는 몇 가지 숨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2부에서 그 부분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부 미국 vs 한국 환율, 세금, 투자 상품의 차이. 앞서 살펴본 7% 인출 시뮬레이션은 미국 달러화로 투자한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은퇴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생활비를 쓰려면 단순히 숫자 7%를 맞추는 것 외에도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환율, 세금, 투자 상품 구조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 투자자와 다른 점을 정리해 볼게요. 1. 환율 효과. 한국 투자자가 S&P 500에 투자한다는 것은 원화를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 변동이 투자 결과에 추가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0% 변동했더라도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거나 약세, 환율 상승 원화로 환산한 자산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원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로 이익을 봐도 원화 기준으로 수익이 줄어들 수 있죠. 역사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가 서서히 하락달러 강세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한 달러당 약 800원 수준이던 환율이 현재는 1200에서 1300원대가 되었는데요. 이 말은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한국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면 주가 상승, 환율 상승 효과까지 누려 원화 기준 자산 증식은 더 컸을 것입니다. 실제로 1997에서 1998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미국 주식의 원화, 환산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크게 뛰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변동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로 쓰기 위해 매년 달러 자산을 일부 팔아 원화로 바꿀 때 환율에 따라 인출하는 원화 금액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러에 1,000원이던 시절에는 7만 달러를 팔면 7천만 원이었지만 한 달러에 1,400원이 되면 같은 7만 달러를 팔아 9,800만 원을 얻게 됩니다. 원화로 보면 예기치 않은 추가 수입이 생기지만 반대로 환율이 800원으로 떨어지면 7만 달러를 팔아도 5,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환차익 환차손의 변동성이 있으므로 한국 투자자는 환율 상황을 보면서 인출 시기를 조절하거나 달러 자산과 원화, 자산을 적절히 분배해두는 등의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환율이 너무 불리할 때는 달러를 조금 더 들고 있고 유리할 때 원화로 바꾸는 식의 융통성도 한 방법이죠. 다만 환율을 단기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분산 투자와 여유, 자금 확보로 리스크를 완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세금 차이. 세금은 투자 수익률만큼이나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 투자자라면 주로 미국 세법에 따라 주식 매매 차익과 배당 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국 투자자의 경우는 국내 세법 적용을 받는데 직접 미국 주식을 보유하느냐, 국내 상장된 미국 주식 ETF를 통해 보유하느냐 등에 따라 세금 체계가 달라집니다. 미국 ETF 직접 투자 예 SPY, IVV 등 미국 상장 ETF 매수. 한국에서는 이것을 해외 주식으로 취급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분류되어 연간 250만 원까지 수익은 비과세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 지방세 포함 세율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해외 ETF를 팔아서
500만 원의 이익이 났다면 250만 원. 공제 후 남은 250만 원의 22%인 55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식입니다. 그리고 배당금 분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15.4%의 원천징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미국 주식의 배당은 이미 지급 시점에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되므로 국내에서 실제 추가 원천징수되는 부분은 아주 크진 않습니다. 조정 과정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 S&P 500 ETF 투자 예 TIGR 미국 S&P 500 등 한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연계 ETF의 경우 국내 주식형 펀드로 분류됩니다.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하여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죠. 즉, ETF를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거나 ETF에서 분배금을 받아도 각각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에는 해외 주식처럼 250만 원 공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작은 금액의 이익에도 세금이 붙지만 세율 자체는 22%보다 낮은 15.4%로 고정인 셈입니다. 참고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세금은 이름은 배당소득세이지만 사실상 양도차익에도 적용되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팔 때 수익의 15.4% 과세된다고 보면 됩니다. 두 방식을 비교하면 소규모 투자자라면 해외 ETF 직접 투자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연 25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이 아예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은퇴 자금으로 큰 금액을 운용하고 있다면 대부분 그 한도를 넘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7%면 연 7천만 원 이익을 내야 하는데 이는 세금 공제 한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는 국내 상장 ETF의 15.4% 세율이 해외 직접 투자 시 22%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집니다. 또한 국내 ETF는 세금이 원천징수로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양도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행정이 편리한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 ETF에는 숨은 비용도 있는데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ETF들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받은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의 15% 미국 세금이 먼저 떼이고 남은 금액이 국내 투자자에게 분배될 때 다시 15.4% 세금이 붙어 결과적으로 배당 부분에 대해 약 28% 정도 세금이 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해외 ETF 직접 보유의 경우 미국에서 15% 떼인 후 국내에서 추가 15.4%를 원천징수하지만 연말 정산 시 일부를 세액 공제받는 방법으로 이중과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세금 공제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편의상 그대로 내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ETF 쪽이 약간 불리할 수 있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연일에서 2%대로 높지 않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고려할 세금 요소는 상속세 문제입니다. 다소 민감한 주제지만 65세 이상 시청자분들께 중요한 점일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를 직접 보유하다가 상속을 남기게 되면 미국 정부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속세 공제 한도를 불과 미화 6만 달러 약 7천만 원 정도로 낮게 적용합니다. 그 이상 미국 자산을 보유하다 상속이 개시되면 막대한 상속세율 최대 40%대이 적용될 수 있죠. 한국과 미국 간의 조약으로 이중과세가 조정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반면 국내 상장 ETF로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자산이 전부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미국의 상속세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고액 자산가분들은 이 점 때문에라도 미국 주식을 직접 사기보다 국내 ETF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별 상황과 최신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리를 하면 한국 투자자가 7% 인출 전략을 실행할 때
세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미국 시장의 수익 자체는 세정 기준으로 7%를 내줘야 하고 그중 일부를 세금으로 떼고 난 세후 수익이 7% 인출을 충당해야 합니다. 세후 수익률을 높이려면 세율이 낮은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산 규모가 크다면 국내 상장 ETF 세율 15.4%가 해외 직접 투자 세율 22% 등보다 세후 성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배당 소득 및 상속 등 부가적인 세금 이슈도 고려하여 종합적인 세금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3. 투자 상품과 비용. 마지막으로 어떤 투자 상품을 활용할지도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을 사는 방법에는 미국 상장 ETF를 사는 것과 국내 상장 ETF를 사는 것, 두 가지 큰 갈래가 있다고 방금 설명드렸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PY 세계 최초의 S&P 500 연동 ETF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ETF입니다. 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관리하며 운용 보수 수수료는 연 0.09% 정도입니다.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뛰어나지만 한편으로 일주당 가격이 비싸고 수백 달러 수준 배당을 분기마다 줘서 재투자하려면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IVV, VOO 둘 다 S&P 500을 추종하는 미국 ETF입니다. IVV는 블랙라크사의 ISHARES ETF, VOO는 뱅가드사의 ETF인데 두 상품 모두 운용 보수가 매우 저렴 약 0.03에서 0.04% 수준하고 SPY와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선 SPY보다 이런 저보수 ETF들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VOO나 IVV를 많이 쓰곤 합니다. TIGER 미국 S&P 500 한국 거래소 KRX에 상장된 ETF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용합니다. 원화로 쉽게 거래할 수 있고 소액으로도 일주 단위 매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몇만 원 수준으로 일주 가격 형성. 운용 보수는 연 0.07% 정도로 비교적 낮습니다. 이 ETF는 미국 시장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미국에 상장된 S&P 500 ETF의 IVV를 다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성과는 IVV와 거의 같지만 앞서 언급한 세금 구조나 환해지 여부 등이 차이점입니다. 이 상품은 환해지 없이 달러 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 변동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KODEX S&P 500, SOL S&P 500 등 TIGER와 유사하게 삼성자산운용 KODX, 미래에셋 운용 SOL 등에서 나온 S&P 500 추종 국내 ETF들입니다. 보수와 구조가 비슷비슷하므로 거래 편의나 신용도 등을 고려해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듯 여러 대안이 있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라면 원하는 투자 방식과 비용 구조를 따져본 후 상품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품이든 결국 S&P 500 지수의 성과를 따라간다는 점입니다. 인출률 7% 전략을 뒷받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수의 수익률이니까요. 따라서 장기 운용 보수가 낮고 추적 오차가 적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인덱스, ETF들의 보수가 상당히 낮아져서 수익률 잠식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과거에는 연 1% 넘는 비싼 펀드도 많았지만 이제 0.1% 미만 시대입니다. 또 하나 고려하실 점은 연금계좌 활용입니다. 만약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제 혜택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세금 부과 시점을 은퇴 이후로 미루거나 연금 소득세 형태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중도 인출 시 페널티 등이 있으므로 운용 자금의 일부만 연금계좌에 넣고 나머지는 일반 계좌로 투자하는 식으로 유동성과 절세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부에서는 한국 투자자의 관점에서 환율, 세금, 상품 선택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점을 다시 강조하면 같은 7% 인출 전략이라도 세후 수익률과
실현환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현지 상황에 맞게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항상 좋을 순 없잖아. 만약 장기간 침체나 대폭락이 오면 7%씩 빼내도 정말 괜찮을까 하는 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부에서는 금융위기나 장기 불황 시나리오에서 7% 전략이 어떻게 버텨내는지 실제 데이터를 넣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부 위기와 불황 속 7% 인출 시뮬레이션으로 검증. 지금까지 우리는 운이 좋았던 시기의 사례 최근 30년 호황기를 중심으로 7%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언제나 나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3부에서는 몇 가지 역사적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7% 인출 전략이 그 상황에서 자산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초기 몇 년간 큰 폭의 하락이 닥쳤을 때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게요. 사례 1, 2000년에 은퇴했다면 닷컴 버블 붕괴 금융위기 연속 타격. 2000년대 초반과 2008년의 금융위기는 가까운 과거에 연달아 발생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2000년에 10억 원으로 은퇴하여 S&P 500에 투자하고 매년 7%씩 인출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2000년에서 2002년 3년 연속 주가 하락으로 출발이 아주 나빴습니다. 초기에 자산이 크게 줄면 인출 전략이 어려워지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고정 인출 시나리오 먼저 매년 7천만 원을 고정적으로 인출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부의 방식과 동일 인플레이션 미반영. 10억 원이 2000년 말에 약 8.39억 원으로 줄고 2001년 말에는 6.69억, 2002년 말에는 4.51억 원까지 급감했습니다.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죠. 이후 2003에서 2007년에는 시장이 회복되어 자산이 조금 회복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에 또 직격탄을 맞아 2008년 말에 1.86억 원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인출을 계속한 결과 2012년 무렵에는 자산이 완전히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12년 정도 지나 자금이 고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초반 연속 손실을 겪으면 7% 고정 인출 전략은 지속 가능 기간이 크게 단축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2000년 은퇴자가 4% 룰 4천만 원 인출을 적용했다면 이 기간을 견디고도 자산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았겠지만 7%는 버티기엔 너무 높은 비율이었던 거죠. 유연 조정 시나리오 이번에는 인출액을 자산 규모에 맞춰 줄이는 전략을 써보겠습니다. 즉 해마다 현재 자산의 7%를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이 줄어들 때 인출금도 덩달아 줄어들기 때문에 고정 인출보다 버티기는 수월합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면 2000년에 7천만 원을 인출한 후 2001년에는 자산이 줄었으므로 약 5,873만 원 6.805억의 7%만 인출하고 2002년에는 더 줄어 4,763만 원 4.825억의 7%를 인출하는 식으로 생활비를 크게 삭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맨 덕분에 자산이 완전히 소진되는 사태는 피했습니다. 2003에서 2007년 상승장에서 자산이 조금씩 늘어나 2007년 말에는 약 6.4억 원까지 회복했고 2008년 폭락으로 3.58억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다시 회복하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2010년대 강세장을 거치며 드디어 2021년에는 자산이 다시 10.9억 원으로 처음 수준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약세장으로 8.17억 원으로 다소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초기 자산의 80%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인출에 쓴 금액의 총합이 10.4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즉, 초반 긴 불황을 겪으면서도 전략을 조정하여 22년간 10억 원 넘는 생활비를 쓰고도 8억 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만 이 성공에는 큰 전제가 있죠. 바로 힘든 시기 동안 지출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고통을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연 7천만 원 생활비 계획이
연 2천만 원대로까지 축소되었고 그렇게 10여 년을 절약해야 했습니다. 이후 시장이 좋아져도 한 번 줄인 소비를 크게 늘리기는 어려웠을 테니 사실상 초기 계획했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는 못한 셈입니다. 사례 1을 통해 배운 점은 7% 인출 전략은 초반에 큰 폭락이 오면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고정 인출 방식은 자칫 10여 년 만에 자산을 다 써버릴 위험이 있고 유동 인출 방식은 파산은 면할지언정 삶의 질을 크게 낮춰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4% 룰의 안전마진이 왜 중요한지도 드러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초기 인출률이 7%를 넘으면 포트폴리오 실패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한 국내 금융교육 자료에서도 최초 인출률이 4% 이하면 실패 확률 10% 미만이지만 7%를 넘으면 실패 확률이 50%를 넘는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7%는 위험 구간에 속한다는 뜻이죠. 사례 1970년대 정체기와 1929년 대공황. 이번에는 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1960년대 중후반에서 1970년대는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장기 정체 시기였습니다. 1965년에 은퇴해서 7%를 인출했다고 상상해 볼까요? 1970년대에는 석유 파동 등이 겹치며 시장이 지지부진했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자산의 실질 가치를 갉아먹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4% 룰조차도 아슬아슬한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 역사에 따르면 1966년에 은퇴하여 4% 인플레이션 조정 인출을 했을 경우 30년 내 자산 고갈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하물며 7%를 썼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10에서 15년 내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출을 유연 조정하더라도 1970년대 내내 시장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복구가 어려웠을 거예요. 어떤 분석에 따르면 1966년 시작 7% 인출 전략의 경우 인출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 대비 60% 이상 감소하고 결국 회복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평생 계획했던 생활비의 절반도 못 쓰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929년 대공황 시나리오는 더 극단적인 예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주식시장 붕괴였던 1929년 1932년의 폭락은 자산을 순식간에 쪼그라뜨렸습니다. 7% 인출은커녕 4% 인출도 버티기 어려웠던 시기죠. 실제로 1929년에 은퇴한 사람이 있었다면 7% 고정 인출의 경우 불과 56년 만에 자산이 고갈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연한 인출 전략을 써도 인출액을 극도로 줄여야 간신히 연명할 수 있었을 텐데 한 연구에서는 1929년 코호트 동세대라면 애초에 7% 인출 전략으로는 끝내 초기 수준의 인출액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1929년과 같은 최악의 시기에는 7% 전략은 사실상 작동 불가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7% 인출 전략은 평탄한 길에서는 멋지게 작동하지만 험로에서는 휘청거리거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4% 룰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4% 룰은 30년 기준으로 거의 96% 이상의 생존 확률을 히스토리컬리 보여준 반면 7% 전략은 고정 금액 방식으로 볼 때 성공 확률이 85%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30년을 넘어 더 오래 살 경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노후 자금은 혹시 모를 장수를 대비해 최소 30년 가능하면 40년 이상 견딜 수 있게 잡아야 안전하니 7% 전략은 그 점에서도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7% 전략을 활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결론 부분에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7% 전략 현명하게 활용하려면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년 7% 인출 전략은
분명 매력적인 컨셉입니다. 왕성한 상승장의 힘을 빌리면 쓸 돈도 늘리고 남은 자산도 키울 수 있는 이상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의 지난 30년 호황기에는 7%를 써도 크게 성공했죠. 하지만 미래의 시장 환경이 항상 그렇게 좋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핵심 교훈은 균형과 대비입니다. 7% 같은 공격적인 인출률을 시도하려면 그만큼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은퇴 생활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전략과 가이드를 몇 가지로 추려보겠습니다. 기본은 4%, 상승기엔 보너스 인출. 처음부터 7%를 기대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4에서 5% 수준으로 생활비를 책정하세요. 그리고 만약 투자한 해의 수익이 예상을 뛰어넘어 좋다면 그때 추가로 여유 자금을 인출에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수익률이 15%를 넘었다면 그 초과분에서 1에서 2% 피를 더 꺼내 여행이나 큰 지출에 쓰는 시기죠. 이렇게 하면 기본 안전장치를 지키면서도 좋은 시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른 융통성. 콜린스가 말한 대로 얼러트, 언드 플렉서벌, 즉 깨어있고 유연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시기에는 인출을 일시적으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긴급 생활비 예비자금을 몇 년치 마련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에서 3년치 생활비는 현금이나 안전자산으로 따로 보관해두고 시장이 폭락할 경우 그동안은 거기서 생활비를 보충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투자 자산을 헐값에 팔지 않아도 되고 포트폴리오의 회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일종의 현금 쿠션 전략으로 최근 재테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자산 배분과 재평가 7%를 고집하려면 사실상 거의 100%를 주식에 투자해야 할 정도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주식에 넣으면 마음 편히 잠들기 어렵겠죠. 채권이나 부동산 리츠 등 다른 자산에도 일부 배분해서 완충을 둡니다. 예컨대 주식 70, 80%, 채권 20, 30% 정도 혼합하면 폭락장에서도 완전 추락은 면해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채권 비중이 늘면 평균 수익률이 낮아지니 인출 전략도 보수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런 자산 배분에 따른 인출 가능 범위는 직접 시뮬레이션해 보거나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세요. 또한 매년 또는 2에서 3년마다 포트폴리오를 재평가해서 인출률이 무리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자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전처럼 큰 금액을 빼고 있지는 않은지 등. 세금 효율과 비용 관리. 한국 투자자는 세금 문제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세금 부담을 최적화하여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내 연금 계좌 활용, 국내 ETF와 해외 ETF의 조합, 절세 상품 이용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투자 비용 운용 보수, 수수료도 낮출수록 좋습니다. 0.5% 피의 비용 차이도 장기로 보면 인출 가능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운용 보수가 낮은 ETF로 갈아타거나 중개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활용하는 등 작은 부분도 챙기면 좋습니다. 현실적 기대와 유연한 계획. 마지막으로 7%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유연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7%는 어디까지나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가능성 시나리오일 뿐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치가 아닙니다. 실제 은퇴 설계에서는 최소 필요한 생활비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생활비를 나눠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생활비는 보수적으로 4% 룰 등으로 커버하고 추가 여유 자금은 7% 전략처럼 공격적인 방법에 기대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2단계 전략을 쓰면 설령 공격적인 부분이 부진해도 기본 생활은 지장 없고 성과가 좋으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까지 매년 7% 인출 전략에 대해 장단점을 살펴보고 한국 투자자에게 맞는 현실적 조언까지 다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7% 전략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쓰면
빠른 자산 성장과 풍요로운 인출을 모두 잡을 수 있지만 잘못 쓰면 노후 자금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J.L. 콜린스의 조언대로 시장의 장기적 상승을 믿고 과감히 투자하되 동시에 겸손한 인출과 유연한 조정을 병행한다면 우리도 노후 자산을 지키면서 누리는 행복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 생활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내용이 유익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현명한 계획과 꾸준한 실천으로 모두 계획하신 편안한 노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재정 운용 되세요.